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끊임없는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집착합니다. 그 의지가 채워지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진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건강은 무너져도 회복될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만큼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하다고 믿는 사람, 똑같은 불만을 몇 년째 반복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길고 항상 비슷하며 항상 누군가의 탓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따뜻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그저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의 말을 건네고 가끔은 조심스럽게 조언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나도 또 그 다음에 만나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은 그대로이고 상황도 그대로이며 당신의 피로만 조금씩 더 쌓여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며 비로소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통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받는 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늘 불평만 하고 해결은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할 뿐입니다. 그들 곁을 떠날 때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해결된 무언가가 아니라 텅 비어버린 오후와 묘한 허탈감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 듦 속에서 의지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비로소 그 파도를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것입니까? 남은 인생에서 시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곳에 다다른 사람은 압니다. 오늘 오후 2시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 2시간 동안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오래 걷고 싶었던 길을 걸을 수도 있으며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을 달라지지 않을 불평을 들어주는 데 써버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풍요를 가진 사람만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입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쏟아붓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일에, 당신이 오래 미루어왔던 소박한 행복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쇼펜하우어조차 그 짧음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누구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을 왜 계속 곁에 두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란 결국 맹목적인 의지의 산물이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역시 그 의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필요와 욕망을 품고 타인에게 다가섭니다. 따뜻함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겉으로는 우정처럼 보이고 인연처럼 느껴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철저히 계산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뒤늦게 깨닫는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진짜 얼굴은 좋은 날이 아니라 힘든 날에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 일을 시작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 어딘가 여유롭고 밝아 보이던 그 시절. 그때는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오랜만에 봐도 어색함이 없었으며,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많던 연락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갑자기 바빠진 사람들, 읽고도 답장이 없는 메시지들, 슬며시 멀어지는 발걸음들, 그 침묵이 얼마나 서늘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인식하며 타인은 그 의지를 채우거나 방해하는 존재로 경험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좋을 때만 웃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의 행동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본성을 이해하는 것과 그 본성에 의해 소모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 곁에 있는 관계와 당신이 무너질 때에도 곁에 남아있는 관계. 전자는 화창한 날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따라붙지만 구름이 끼는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부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연민, 즉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히 아무런 이득이 없는 순간의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은 그 연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다정한 말을 건네고 함께 웃고 오랜 인연을 강조한다 해도
그 한 번의 사라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둡니까?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보다 익숙함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의 불편함보다 새롭게 혼자가 되는 낯설음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면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며, 어쩌면 나 혼자만의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왜 항상 허전한지를, 왜 연락을 주고받고 나서도 채워지는 것이 없는지를. 관계는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풍요로운 시절에는 누구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이 약해 보이는 순간,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 그때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알아보는 눈은 고통의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사라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값비싼 가르침을 무료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도 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힘이 됩니까? 아니면 힘이 빠집니까? 만나고 나서 따뜻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공허합니까? 그 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하는 것이 아직 두려울 뿐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당신의 곁을 내어줄 사람을 고르는 일은 어떤 일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웃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어준 자리는 힘들 때에도 묵묵히 옆에 있어 줄 진짜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진짜 관계를 맞이할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삶을 시작하는 준비입니다.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을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를 향한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늘 당신을 가르치려는 사람, 정말 당신을 위하는 걸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말끝마다 조언이 붙는 사람, 당신의 선택에 늘 한마디를 덧붙이는 사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결정을 흔들어 놓는 사람.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 어린 배려처럼 들립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작아진 느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그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건네는 그 사람의 의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보다 앞서 존재하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행동을 은밀하게 지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성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통찰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언을 건넬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아래에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욕구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당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고 싶은 욕구, 혹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느끼고 싶은 욕구, 조언을 가장한 통제, 걱정을 가장한 우월감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의 조언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용히 짚어줍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통제를 조언의 형태로 건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당신의 선택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자신의 감각을 잃어갑니다.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 선택이 정말 괜찮은 건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그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소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명예욕과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삶을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머릿속에 어떻게 비치는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당신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건네는 사람 역시 같은 함정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의 기준에 맞게 흘러갈 때 안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결국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채워지는 자기 자신의 무언가입니다. 그것을 꿰뚫어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가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천천히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겪었고 상실도 겪었으며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세월이 만들어낸 당신의 판단력과 감각은 누군가의 조언 몇 마디로 교정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즉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에 자꾸만 손을 얹으려 할 때 그 손을 조용히 걷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물론 모든 조언이 통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이 모두 우월감의 발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들은 뒤 당신이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커진다면 그것은 진짜 도움입니다. 하지만 말이 끝난 뒤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리고 그런 느낌이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고. 늘 당신을 가르치려는 사람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누구의 기준으로도 재단될 수 없는 고유한 무게와 깊이가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지는 말이 사실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말에 당신의 무게를 실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을 왜 믿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데 있어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오래된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결국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는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그 도구로 삼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말이 가벼운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건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지켜진 말과 지켜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사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마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처럼 풀어놓고 그것으로 자리를 주도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 그 순간 그의 말은 생기가 넘치고 좌중을 장악하며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 중 하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조용히 간직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다음 날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비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은 신뢰도 쉽게 흘립니다. 그것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이 책임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필요가 사라지면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언어란 인간이 서로의 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잡을 수 없고 잠시 눈앞에 머물다 이내 사라집니다. 그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은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반응의 표현입니다. 분위기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말. 그런 말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의 언어 전체가 신뢰를 잃습니다. 좋은 말도, 위로의 말도, 심지어 진심이 담긴 말조차도 한번 가벼워진 입에서 나오면 그 무게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계속 믿으려 할까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보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오래 알아온 사람, 한때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 우리는 그 인상에 기대어 실망을 외면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그날따라 그랬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대해온 방식의 총합입니다. 한 번 가벼운 말을 흘린 사람은 또 흘립니다. 그리고 그 흘림의 대상이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그 사람의 무게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무거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을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그 과정이 말에 무게를 부여합니다. 반면 가벼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들은 것이 곧 전해지며 순간의 감정이 여과 없이 언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의지의 통제, 즉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이성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의 부재는 말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에서도, 관계에서도, 책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진정한 신뢰는 화려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더라도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디에도 흘러가지 않도록 조용히 품어주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눈은 상대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그 말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고르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볍게 흘려버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 무게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전해져야 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눈치 보며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저런지, 얘가 혹시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느라 정작 자리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피로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관계란 원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 사이에는 늘 맞춤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고 싶습니다. 그 노력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의지의 충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 맺기는 어쩌면 이 의지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고 넓은 인맥이 곧 풍요로운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도 나갔고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생존의 기술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처세의 지혜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삶의 방식이 결국 인간을 얼마나 소진시키는지를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삶은 끝이 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다시 비어버리는 그 갈증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멀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을 단순한 쇠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비로소 의지의 맹목성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앞만 보고 달리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파도를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이었는지를, 어떤 관계가 나를 채웠고 어떤 관계가 나를 비웠는지를 이제는 몸으로 압니다. 그 삶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눈치를 보며 불편한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타인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젊을 때는 넓히고 나이 들면 덜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정제입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가 있었고 그냥 스쳐간 인연이 있었으며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의무감으로,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냥 정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붙드는 것은 어쩌면 홀로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풍요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평온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얼마나 더 따뜻한지를. 북적이는 자리보다 조용히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그 사람과의 오후 한나절이 얼마나 더 값진지를.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 즉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은 관계의 수를 늘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때 그 자리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 함께 있어도 늘 어딘가 긴장이 풀리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 관계들을 내려놓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앉아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앞에서는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채워진 느낌, 조용하지만 단단한 충만감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의 고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 그 상태는 젊은 날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쌓인 지금, 이 나이에는 그 고요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눈치 보며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이 질문에 이제는 단호하게 답하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맞춰왔으며, 충분히 배려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안한 관계만을 남길 때입니다. 덜어내는 것이 두렵다면, 덜어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 보는 자리 대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은 사람,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충만한 시간.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물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 길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마침내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 평온의 깊이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계속 두실 겁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잘 해왔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보다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고, 불편하더라도 내색하지 않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졌고, 당신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으며,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는 사람은 늘 당신이고 받는 사람은 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쪽도 여전히 당신입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떤 철학자보다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며, 타인은 그 의지를 충족시키거나 방해하는 존재로 경험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감사보다 익숙함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것도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매번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당신이 늘 배려하면 그 배려가 없을 때 오히려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진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의지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본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이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린다면 당신은 이미 그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의 말이 흘려들어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시간이 함부로 다루어지며, 당신의 수고에 대한 작은 고마움조차 생략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편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 쇼펜하우어는 그런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비라고. 그리고 그 소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당신 자신이라고. 왜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보다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불편하고 소진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정리했을 때 찾아올 공백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세대는 특히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고, 내가 좀 더 맞춰주면 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참아온 세월 동안 그 관계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당신만 점점 더 지쳐갔습니까? 남은 인생은 참는 데 쓰기엔 너무 짧습니다.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유한함을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사실 다른 곳에 쓰여야 할 것들입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왔던 일, 오히려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나누었어야 할 시간,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일입니다. 선의를 거두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연민이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물러섬이 상대에게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고 노력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당신이 사람을 대해온 방식이고 당신이 살아온 삶의 품격입니다. 그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돌릴 것인지 이제 그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남은 시간은 당신이 존중받는 자리에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써야 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고요함에 가장 가까운 삶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런 통찰이 도움이 되셨다면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